안녕하세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도 대비 부속법령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수업 앞서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들 좀 말씀 좀 드릴 게 있는데, 일단 우리가 부속법령 특강은 근로기준법에서 10개 파트 법이 있고요. 그리고 노조법 파트에서 4개 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평균 60만 맞으려면요. 우리 사실 부속법령 특강 별로 안 해도 우리가 그 2차 공부하신 분들은 근기법이나 노조법으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자, 다만 우리가 2차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기타 과목에서 우리가 80점 이상을 못 맞는다는 거죠. 아니 60점 이상을 못 맞는다는 거죠. 전 과목을 다 6점 맞으면은 노동법은 사실 공부할 거 없습니다. 지금 올해까지는. 내년부터는 어려워지지만. 근데 타 과목에서 60점을 못 맞기 때문에 노동법을 80점을 찍어 주셔야 되고, 80점을 찍으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부득이하게 부속법령 특강까지 좀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맞춰야 될 문제들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계획표 상으로는 4강으로 잡았는데요. 제가 작년 거를 봤더니 5강으로 했더라고. 그러니까 작년에도 4강으로 하긴 했는데 좀 더 해주고 싶은 욕심에 오답으로 처리됐던 걸 또 다 설명하고 또 어려운 법리 또 다 설명하고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가는데도 5강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식사 시간도 좀 걸려 있고 하니까 어쨌든 좀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OX 문제 같은 거는 제가 안 풀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4강으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법령 중에 이제 근로기준법 파트에서는 산안법이 양이 좀 많아요. 양이 많은데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쉽게 나올 때는 또 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분량이 많다 해서 다 제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최저임금법인데, 자, 최저임금법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맞춰야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어떤 법령을 공부하실 때요, 그냥 단답형으로 뭐는 뭐다 이렇게 가시는데, 그렇게 가지 마시고 이 법이 왜 만들어졌고 이 법이 어떠한 체계로서 구성이 되고 있는지 그 포지션을 딱 잡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중요성 정도를 좀 선택해서 공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법 보시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임금을 정하는데 우리가 1시간 일할 때 가장 마지노선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법을 정한다는 거죠. 그럼 최저임금법은 강행 규정이니까 이 최저임금에 반하는 시급 등 이런 것들은 다 무효가 된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요, 최저임금이 강행 규정이다, 이거에 반하면 다 무효이다, 이게 중요할까요? 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원칙적으로 하되 적용 제외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이 최저임금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만들 것인가,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적용 범위를 보시면요, 일단 처음부터 빠지는 거,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이거 빠지고요. 가사사용인, 이것도 빠집니다. 그리고 선언법은 배 타고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일을 하는지 확인이 안 돼, 잘. 맨날 배 타고 하니까. 그래서 선언법 적용도 다 빠진다는 거죠. 이 세 가지는 무조건 빠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신체적, 정신적으로 좀 이제 완전치라는 표현이 그렇고,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할게요. 약간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노무 제공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애가 있는 분의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최저임금법 적용을 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업무 수행을 하는데 이제 숙련도가 좀 떨어지신 분들, 그래서 법상으로 우리가 3개월 차까지를 수습 기간이라는데, 이 수습 중인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감액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리고 단순 노무 종사자의 경우에는 수습 중이라 하더라도 감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최저임금 결정 절차인데, 자, 이건 좀 지저분하죠.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 조직은 3부죠. 의결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정책 집행기관이 있죠. 그래서 국회가 있고 행정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노동법령에 관련돼 가지고 모든 고시든 뭐든 다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만드는 기관이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고시하거나 공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 만드는 기관은 최저임금위원회예요. 최저임금위원회가 뭘 한다? 심의 의결을 하고요. 이렇게 심의 의결을 하면 이제 누가 한다? 얘를 토스를 해주며 고노부 장관이 얘를 결정해서 고시합니다. 자, 우리가 심의 의결한다, 이게 결정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죠? 거부권이 있습니다. 거부권. 재심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한다? 행정기관이 하는 거예요. 장이. 그래서 권 후보 장관의 결정에서 고시한다. 그 내용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심의 결정할 때 이제 그 최저임금액을 어떻게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지 그 기준, 고려 요소, 결정 방식. 자,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시급입니다. 근데 이 시급 외에 우리가 1급이나 주급, 월급을 할 때는 시급이 가장 기본이니까 시급을 병기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무적으로 좀 중요한 거는 우리가 통상임금 관련해가지고 모든 어떤 그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인정되는 게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게 있는 것처럼 최저임금에서도 산정기초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이 있고 안 들어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어려워요. 난이도가 좀 어렵죠. 고난이도. 그래서 이거는 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나머지 최저임금 효력은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잡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로 좀 가볼게요. 자, 교재를 가면은 여러분들 그 제1차 교재인 핵심소송 노동법 책으로 제가 이거를 뽑아가지고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실강이신 분들은 무료로 제공을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교재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출판된 내용을 제가 다시 이렇게 가제분을 해서 그 학원 측에서 비용을 받고 처리하는 게 좀 애매해가지고 그냥 한글 파일로 제가 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요. 일단 여러분들 각주 처리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각주 처리는 뭐냐? 우리가 기출 지문 중에서 오답으로 변형된 내용입니다. 오답.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볼드체에 밑줄 쳐있는 거 있습니다. 이거 다 모두 기출 지문입니다. 그리고 볼드체 없이 밑줄 쳐있는 거는 기출은 안 됐지만 기출될 수 있는 지문들이다. 이렇게 강약 조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자, 여러분들 제 OT 때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그 1차 문제는요, 오답형 출제가 많아요? 아니면 정답형 출제가 많아요? 당연히 오답형이 많죠. 왜? 보기를 오답으로 바꾸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보는데 좀 시간이 없다. 그러면요. 오답 지문만 일단 추려서 보십시오. 1순위 오답 지문. 이해가 되셨죠? 왜? 멀쩡한 지문을 오답으로 만들려면 출제자들도 귀찮아요. 기존에 오답으로 바꿨던 지문들 다시 한번 이렇게 버무려서 바꾸는 게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애매하고 모른다. 그러면 정답 지문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가지시고 보겠습니다. 자,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용 제외 무조건 안기입니다. 첫 번째,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가사사용인, 선언법,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인데요. 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여러분들 이제 장애가 있는 분인데 그냥 장애가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행정적 절차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가. 체크됐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가고요. 뭐 허가, 승인 이런 것들 아닙니다. 인가입니다. 자, 세 번째, 최저임금 감액 지급자인데요. 자, 최저임금 감액 지급자는 원칙적으로 갑니다. 원칙은 수습 중인 자. 됐죠? 원칙은 수습 중인 자. 자, 그런데 수습 중인 자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서 두 가지는 안 됩니다. 첫 번째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는 일 자체가 단순 노무 종사자의 경우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각주 4번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과거에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도 최저임금을 10% 감액할 수 있었는데 그게 한시적으로만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자들도 감액할 수 없다. 쉽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최저임금의 결정인데요. 자, 최저임금 결정은 우리가 고려 요소가 자, 첫 번째 근로자의 생계비, 두 번째 유사 근로자 임금, 세 번째 노동 생산성, 네 번째 소득 분배율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렵게 나오면요, 보기를 넣어놓고 다 넣어놓고 다음 중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고려할 요소가 아닌 것은 뭐 또는 고려할 요소끼리 묶인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뉴스 보시면은 요즘에 그 경영계 쪽에서는 최저임금을 우리가 그 사업 종류별로 또 지역별로 고려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법문상으로는 일하는 종목별로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종류별, 지역별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런 생계비 등을 정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돼요.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 임금 실태 등을 매년 조사해야 된다. 왜? 매년 왜 하죠?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그래서 실태 조사는 재량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해야 한다. 자, 결정 방식 보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산하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듭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대통령 산하도 아니고요. 국무총리 산하도 아니고 고용노동부 산하에 최저임금을 두고 있고,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의 심의를 먼저 요청을 하고요. 이 위원회가 심의해서 의결한 그 최저임금안에 대해서 결정해서 고시를 하는데 언제까지 한다? 8월 5일까지입니다. 날짜도 출제가 돼요. 8월 5일까지. 자, 그런데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좀 타당치가 않아. 그러면 재심의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심의 요청과 관련돼서는요, 미기출이에요. 언제니 출제가 되겠죠. 자, 먼저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그리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자, 날짜가 우리가 일체에서 많이 나오죠. 90일 동그라미.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자, 그런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대해서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근로자 대표자, 사용자 대표자가 자, 고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10일 동그라미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20일 이내 역시 동그라미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서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재심의를 요청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요, 재심의에 대해서 의결 정조수는 일반 의결 정조수가 아닌 특별 의결 정조수입니다. 그래서 제적 과반수 출석에 자, 출석 3분의 2. 이거를 이제 오답을 하면 역시 일반 의결 정조수로 나오겠죠. 자, 그다음에 최저임금의 구성인데요. 노사 공 3자 구성입니다. 노사 공 3자 구성. 그래서 이거를 공익대표자를요, 정부대표위원, 그러면 틀립니다. 공익입니다. 노사공 3자 구성이고요. 그리고 각 9명으로 구성되니까 총 몇 명? 27명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위원들은요,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위촉을 한다. 자, 보통 우리가 노동관계법령에서 위원의 임기는요, 3년입니다. 보통 3년. 그리고 보통 연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요 인물들이 아니면 남은 그 위원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궐선거를 했다. 그러면 잔임 임기를 합니다. 잔임 임기. 남은 기간으로 보통 임기를 채웁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그리고 3페이지 보시면은 최저임금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가 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깔아주는 지문으로 출제가 된 바 있고요. 또 최저임금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부 종류별 또는 특정 사업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서 전문위원회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거는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입니다. 자, 최저임금의 고시인데요. 자, 우리가 시급, 1급, 주급, 월급인데요. 어떠한 경우에도 시급을 표기해야 됩니다. 즉 시급, 병기 이게 제일 중요하고, 자, 다음 5번째 최저임금 산입 대상임금인데, 자, 이게 좀 이제 어렵죠. 자, 2차 공부하신 분들은 좀 쉽게 접근이 가능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통상임금 산정 기초액에 들어가는 범위와 최저임금 산정 기초에 들어가는 범위가 틀립니다. 그래서 일단 그 비교점을 좀 보시면요. 통상임금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과 관련돼서도 그 대상은 소정근로 대가입니다. 소정근로 시간. 됐죠? 근데 차이점은 뭐냐? 우리가 통상임금과 관련돼서는 정기적 개념이 일, 임금, 지급기를 초과하더라도 정기적 개념을 인정을 하죠. 그런데 최저임금은요, 무조건 매월 1회 이상 지급해야 됩니다. 그 개념이 틀려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통상임금성과 구분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제외되는 걸 보시면 여기에 대한 반대석이죠. 자, 소정근로에 대해서 지급하는데 소정근로가 아닌 근로죠. 연장근로 같은 거. 또 1개월마다 지급해야 되는데 1개월을 초과해서 지급되는 거. 자, 이런 거 안 되고요. 또 임시로 지급되는 것 안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요게 좀 여러분들 어려운데 올해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 상여금과 관련돼서는요, 당해년도 최저임금의 그 이제 월 환산액의 5%는 빠집니다. 5% 얘는 제외가 되고요. 5%를 초과하는 금액만 올라가요. 그리고 복리후생비라던가 실비 변상비 성격을 띠는 거는요, 마찬가지로 당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는 빠집니다. 이 1%는 제외가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렵죠? 자, 이거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 5%는요,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이 9,620원이고요. 우리가 월 통상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월 그 최저임금은 우리가 2010-580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5%나 빠지니까 0.5를 곱합니다. 그러면 금액이 한 10여만 원 나오죠. 그러면 이 10여만 원은
공제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30만 원을 줬어. 회사에서. 근데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이 10만 원은 빠지고 20만 원만 포함이 된다는 개념이죠. 자, 마찬가지로요. 식대를 보시면은 식대는 1%가 빠집니다. 그래서 다인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이제 201만 580원인데 여기에 0.1이니까 2만 원 돈이 이제 무조건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무사가 되실 거니까 간단하게 이건 실무적인 내용인데 확인 한번 해드리면 월 230만 원을 받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죠.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환산을 해보면 자, 일단 기본급은 다 들어갑니다. 자, 직책수당도 포함이 되고 있어요. 자, 식대는 아까 복리후생비 성격을 띠죠. 1%는 빠집니다. 한 2만 원 돈 빠집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줘도 한 8만 원 돈밖에 안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성과급은 우리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얼마가 빠진다? 한 10여만 원 빠졌죠. 5%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금액이 빠지니까 20만 원 중에 10만 원 빠지니까 한 10만 원 되고, 그리고 우리가 분기별 정기 상여금은 1임급 지기를 초과해서 지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액도 빠지게 된다는 거죠. 자, 연장근로수당은 우리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빠지고요. 그래서 이걸 합계하면 얼마? 최저임금 미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우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그 1차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은요, 우리가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정근로 대가야 된다. 그리고 1임급 지기 내에 지급돼야 된다. 이해가 됐죠? 자, 그리고 안 되는 거는 임시로 하는 거 안 된다. 자, 그리고 성과급에 대해서는 5%는 빠진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나 실비 변산비 합계액도 1%는 빠진다. 거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택시 기사님들 관련돼 가지고요,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요, 생산고에 따른 임금도 제외된다. 즉 산학금 초과 수익급도 제외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칠판 보시면은 지금 분기별 정기 상여금 그리고 분기별 정기 상여금인데 이거는 우리가 통상임수에 인정이 되잖아요. 분기별이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1개월마다 10만 원씩을 주는 거로 바꾸고 싶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최저임금 산정 기초액에 포함이 안 되는 게 포함이 되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리합니다. 그래서 분리 변경이니까 변경 절차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 결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근로자들이 동의를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출제 포인트는 뭐다? 의견 청취로 가능합니다. 입법적으로 해결합니다. 아셨죠? 원칙적으로는 분리 변경이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의견 청취로 끝난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1차는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4페이지 보시면요, 최저임금 효력인데 최저임금은 강행 규정이죠. 그래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기지, 단체발 효력 다 무효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를 네모 박스라고 할까? 네모 박스 3번 단락 그 맨 아래 보시면은 이제 연대에서 책임을 지는 자가 있는데 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도급인이 책임자의 사유로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도급인도 해당 수급인과 연대에서 수급인의 근로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 이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도급 근로자 임금 보장인데, 자, 근로시간에 따른 일정 계획의 임금을 보장해야 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을 맡겼어. 근데 이 일을 맡겼는데 이 일이 4시간짜리 일입니다. 그럼 최소한 4시간을 최저임금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도급을 줬다는 이유로 2시간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도급을 준다. 이거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다시 한번 도급 근로자 임금 보장인데 실제 이 일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을 도급 금액으로 보장을 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저임금법은 끝났고요. 자, 5페이지 보시면은 남녀 고평법에 따른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이것도 법 체계를 보시면요, 남녀 고용 평등 및, 여러분들 이름 아시죠? 남녀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 크게 너무 길은가? 남녀 평등 그리고 일가정 양립 지원입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해당 법은요, 여성 보호에 있습니다. 그럼 이 여성을 왜 보호하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헌법 32조에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가 있습니다. 여성과 소년, 여성과 연소자에 대해서는 헌법 가치에서 특별 보호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좀 억울할 수 있는데 헌법 가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보호를 하라고 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여성을 보호하는 법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메인이 야,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지 말아라. 이게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차별이 조금 더 심해져 가지고 소위 말하는 괴롭힘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자분들이 성희롱하지 말아라. 이게 있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여성 보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들은 요즘 여러분들 저출산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출산과 관련돼서 여성분들의 사회적 역할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거는 사회적 약자예요. 사회적 약자니까 보호를 하자는 거고, 이거는 출산과 관련돼 가지고 모성을 보호하자는 거예요. 애를 낳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성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성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애를 낳기 위해서는 휴가가 필요하겠죠. 출산 전에 휴가 지원하고, 또 저도 이제 그 얼마 전에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 작년 8월에. 근데 와이프가 혼자 애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 그거 어떻게? 남자분이 딴짓 하지 말고 그냥 와이프 옆에서 와이프 케어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 출산 휴가가 얘가 과거에는 5일 이내의 휴가, 5일 이내 범위 내에서 3일의 유급 휴가가 보장되었는데 지금은 10일로 확장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배우자 출산 휴가, 또 이제 처음에 이제 요즘에 결혼들을 좀 늦게 하고 출산도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애 낳기가 좀 착상이 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난임 치료가 이제 추가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애를 낳았어. 애를 낳으면 어떻게? 애를 잘 키워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일가정 양립 지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를 키우기 위해서 일단 휴직을 해라. 육아휴직. 근데 휴직하기는 좀 그래. 그래서 내가 좀 단시간으로 근무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잘 일가정을 양립하면서 다니는데 갑자기 특별한 사유가 생겼어요. 코로나 때문에 애가 아파. 자, 그럴 수가 있겠죠. 또는 부모님이 아파. 그러니까 어떻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보장하고요. 자, 그리고 이 가족 돌보는 휴직은요, 우리가 최소 30일 이상을 써야 돼요. 너무 기니까 이 휴직에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휴가를 뽑습니다. 휴가. 그래서 10일 이내에 가족 돌봄 휴가 제도를 두고 있고요. 이 휴가를 썼으면 이 휴직 기간에서 이 휴가는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남녀고편법은 4가지 제도로 구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또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5페이지 보시면은 남녀의 그 평등한 기회 및 대우인데요. 의 보시면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함정 이유 없이 차별하지 말자. 함정 이유만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차별 개념은 기억하셔야 되는데 직접 차별과 간접 차별이 있습니다. 직접 차별은 성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직접 차별이고요. 간접 차별은 그러니까 남자, 여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직접 차별. 근데 남자, 여자, 성별 이런 단어는 없는데 일정한 조건들을 충족하려면 특정 성에게만 유리하거나 특정 성에 불리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 차별이라 한다. 그래서 간접 차별은 조건 성취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성별을 차별하는 것 이해가 됐죠? 자, 그다음에 차별 제외 사유인데, 자, 이거는 이제 직무 성격에 따라서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것, 또는 여성 근로자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 불리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법률에 따른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가 필요해서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차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차별 범위에서 제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차별금지 영역인데, 남녀고평법은요 우리가 실제 일하기 전에 채용 과정에서도 우리가 그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모집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모집.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그 노동관계 법령에서는요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만 금지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서 모집 과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게 남녀고편법과 고령자 고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남녀고편법상 근로자 개념은요 현실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취업 의사가 있는 자도 보호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은요 노동관계 법령에서 각각에서 다 그냥 준용이 되고 있는데, 이 남녀고편법에서는 지금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구직 의사가 있는 자까지 포함이 되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지혈해 주세요. 나머지는 통과. 자,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요 임금상의 차별인데요, 이거는 좀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지급한다 해서 거기다가 직무급 하나 써주시고요.
자, 그리고 사업주가 임금 차별을 할 목적으로 우리가 별개의 사업을 만들어 봅니다. 똑같은 일 하는데요. 회사명만 달라놓고 한쪽은 남자 몰아놓고 한쪽은 여자 몰아놓고요. 여자분들에 대해서는 임금을 적게 준다. 이런 거 인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런 경우는 두 사업을 합쳐서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간주처리입니다. 자, 동일가치 노동 의미인데요. 동일가치 노동이란 당의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 평가에 의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이 하나다. 즉 직무급을 의미합니다. 동일 가치 어떤 직무를 하면 동일 임금을 지급한다. 자, 넘어가시고 자, 교육 배치 그리고 승진상의 차별 자 이런 것들도 다 금지를 하고 있고요. 또 정년퇴직, 해고에서 차별 이런 것들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제목만 보시면 돼요. 본문 내용 굳이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헌법상 평등은 상대적 평등이죠. 절대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이니까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면 달리 처하는 것 인정이 된다. 넘어가시고요. 자, 우리가 노동관계 법령에 있어가지고 입증 책임은 다 사용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자. 유일하게 근로자, 그러니까 노동조합, 그리고 조합원이 되는 경우는 하나입니다. 언제? 노조법상 우리가 입증 책임. 노조법상 입증 책임은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입증 책임이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가 입증하기 어려우니까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아까 고용노동장관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고용노동장관은 남녀 차별 개선,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파악하게 하여 정기적으로 이거는 1년에 한 번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1년에 한 번이지만 이거는 그냥 정기적이에요. 확인은 안 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하겠죠. 그리고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자, 그 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 금지입니다. 자, 직장 내 성희롱 금지는 2차 하신 분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중요한 내용이 있죠. 일단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서는요. 대상 자체는 사업장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아셨죠? 상급자에 국한되질 않아요. 얼마 전에 어젠가 뉴스 보니까 광주지법에서 하급자가 상급자 여성분에 대해서 이제 좀 나쁜 짓을 좀 했어요.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가해자가 야, 집단 내 성희라고 하면 어떤 권력 관계가 있는 자가 그 약자에 대해서 하는 건데 나는 하급자니까 내가 권력 관계가 없고 나는 상급자지만 그 상급자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성소 표현한 것 뿐이다.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모두 다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줄 알겠죠. 하급자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해야 되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하나가 더 있죠. 우리가 여성분이 성적 수치심을 안 느꼈어. 그러면 어떤 고용상의 불이익 처분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불이익 처분도 성희롱 개념이 들어가요. 자, 그리고 성희롱 성립 요건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객관적으로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하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주관적 의사는 불효합니다. 주관적 의사. 가해 의사는 불효합니다. 이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피해 법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껴야 돼요.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껴야 된다. 자, 그리고 이런 성희롱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서 회사에서 해고, 그러니까 분리 조치를 해야 돼요. 제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제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2차용 내용인데, 자, 만일에 이 제재 조치로서 해고를 했을 때 가해자가 야, 해고가 내가 잘못하긴 했는데 내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너무 징계가 세다. 이렇게 항변할 때 그때 대법원 판례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자, 일단 이런 징계 등을 하지 않으면 회사 측에서 피고용인에 대해서, 즉 피해자에 의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죠. 자, 손해배상 책임은요, 우리가 민법상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계약 책임입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 책임. 그리고 두 번째는 불법행위 책임이에요. 자, 우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은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데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잖아, 성희롱으로. 그러니까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요. 또 자신의 어떤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자기 직원에 대해서 직원이 불법 행위를 하는데 회사 측에서 사용자 책임을 다했다는 거죠. 그래서 민법 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이거는 회사 측이고요. 회사 측. 자, 그리고 이건 피해자 측. 피해자가 가해자 얼굴 보면서 도저히 회사를 다닐 수 없다는 거죠. 둘 중 하나 떠나야 되면 누가 떠난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떠나라.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거는 징계권 남용으로 보지 않고요. 이때는 정당한 해고 등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최신 판례 내용 하나 더 추가하면 자, 이게 중요하죠. 여기서 성적 운동, 이 객관적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행위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소위 말하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어떠한 자를 두고요, 뒷담화하는 것. 뒷담화하고 소문내고 막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객관적인 성적 언동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이 업무 관련성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런 거 있죠. 야, 우리는 일하고 관계없이 회사 밖에서 사적으로 만나서 내가 호감 표시한 거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 업무 관련성은요. 장소 불문합니다. 사업장 밖도 가능해요. 그래서 업무 수행에 편승하거나 아니면 내가 상급자라고 야, 당신 좀 오늘 급히 할 일 있으니까 좀 와. 이런 식으로 권한을 남용한다거나 업무 수행에 빙자해서 하는 행위도 모두 업무 관련성을 인정을 한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책 가지고 정리를 할게요. 자, 그래서 7페이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입증 책임. 자, 입증 책임은 누가 한다? 사용자. 제가 노조 측과 조합원이 입증 책임지는 게 딱 하나 있다고 했죠? 언제? 노조법상 우리가 부당노동 행위 입증 책임. 나머지는 다 사용자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이제 절차의 내용인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입니다. 먼저 성희롱 발생 사실 알았어. 그러면 이거 신고 무조건 해야 돼요? 법적 의무예요? 저 안 하면 뭐 과태료 물고 벌금 물어요? 아니죠. 할 수 있답니다. 재량상입니다. 의무사항 아니고요. 자, 그리고 사용자는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야 돼요. 성희롱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자, 그런데 이때 수동적으로 가만히 신청 올 때까지만 기다려요? 아니죠. 신청이 오면 당연히 해야 되고요. 신청이 없어도 어떤 우연한 사실로서 알게 됐다 하더라도요. 실태조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신고 그리고 알게 된 때는 인지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1차용으로 출제가 되면 뭐 신고를 받은 때만 우리가 조사를 하고 인지한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하면 틀리는 지문이죠. 그래서 신고 그리고 알게 된 경우를 우리가 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피해 근로자 보호입니다. 자, 일단 그 신고가 됐는데 문제는 이 가해자 행위가 성희롱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돼요. 일단 이해가 됐죠? 자, 그 잠정적인 임시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래서 피해 근로에 대해서 일단 근무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왜 내가 가냐. 이해가 되시죠? 왜 내가 피해.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호 조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의사에 반하는 보호 조치를 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 이제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이 사람에게 보호 조치를 다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휴가를 준다거나 아니면 좀 쉴 수 있는 어떤 휴직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입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제재 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발생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성희롱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때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때 피해자 의견이 어떤 걸까요? 야, 이거 이렇게 해도 돼? 괜찮겠어?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만족하니 이런 의미입니다. 의견을 듣는다는 개념이.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 안 돼요. 자, 2차 제재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업무 담당자가
이런 성희롱과 관련돼 가지고 비밀을 알게 됐다. 누설하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에게 절대 누설하면 안 됩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 공인 노무사가 되면요, 이제 이 성희롱이라던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가지고 실태 조사 의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조사 담당자에게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논외로 합니다. 예외로 합니다. 그래서 조사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원칙적으로 안 된다. 자, 5번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인데요. 자, 이게 이제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또 이제 여직원분들 성희롱을 또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자, 그런 경우에 고충 처리를 요청하면 보호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불리한 처우 하에서는 안 된다. 자, 실효성 확보 방안입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벌금 X고 과태료입니다. 남녀고평법상의 내용은요, 벌금이 없고 과태료예요. 자,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또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는, 자, 과태료인데 얼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리고요, 만일에 이런 신고 등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야, 너 왜 우리 회사 피곤하게 하냐 해서 그 사람에게 오히려 불리한 조치를 합니다. 2차 제재를 하면요, 세요. 가중됩니다. 가중. 자, 이때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과태료도 있고 벌금도 있어요. 이때는 좀 세요. 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희롱 행위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행위 책임을 구성을 합니다. 가해자는 당연히 민법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부담하고요. 사인자는 민법 756조에 따른 사인자 책임을 부담하는 한편, 또 사인자는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을 한다. 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인데요. 자, 횟수 빈출입니다. 매년 1회 이상입니다. 매년 1회 이상. 자, 교육 대상자는요, 사업주도 포함이 됩니다. 사업주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리고 이 교육할 때 위탁이 가능합니다. 넘어가고요. 다음은 이제 모성보호입니다. 자, 모성보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과 관련돼서 여성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신체적으로 힘이 좀 약한 여성보호가 아니라 출산과 관련된 여성보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출산 전후 휴가 등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돈 주는 거는 어느 법에 근거해서 돈을 주죠? 고용보험법입니다. 돈 집행과 관련돼서는 사회보험법에 여러분들 고용보험법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돈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돈 집행 자체는. 그래서 여기 남녀고평법에서는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라. 그리고 실제 그 지원과 관련된 지원금은 어디에 있다? 고용보험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국가는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 기간에 대해서 통사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급된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은 그 한도 내에서 사업자가 지급한 걸 본다. 이렇게 하고 이 내용이 어디에 있다? 고용보험법에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배우자 출산 휴가도 빈출인데요. 자, 우리가 무조건 10일 유급입니다. 지금은 10일 전체 유급이고, 자, 10일이 유급이니까 이거 5로 나누면 2주 쓸 수 있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회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일주일씩 쓰라고 1회 분할 사용 가능하고요. 자, 그다음에 제척 기간은 90일입니다. 자, 90일 동안 휴가 안 쓰면요, 이제 없어집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런 법적으로 보호되는 제도 등을 활용했다고 해서요, 사인자가 불이익한 처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모든 법의 공통입니다. 이해가 됐죠? 법상의 어떤 신고라던가 법상의 권리 행사했다고 해서 사인자가 불리한 처우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자, 다음 난임치료인데요. 자, 난임치료는 연간 최대 3일이고요. 이때 1일이 유급입니다. 자, 3일 이내 하고 최초 1일 유급, 이런 것들은 출제는 안 됐지만 출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자, 다만 우리가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기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줄 수는 없고요.
야, 너가 업무 담당자인데 너가 오늘 빠지면 안 돼. 다음 날 좀 가면 안 되겠니? 이렇게 협의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일방적 변경은 안 돼요. 자, 그리고 역시 불리한 처우 안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인데요. 일가정 양립 지원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육아휴직입니다. 자, 일단 대상자가 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또 법이 최근에 변경이 되었죠. 그래서 과거에는 애를 낳고 나서 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출산 전후 휴가를 다 소진을 시켜버렸어. 그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휴가가 없어. 그러면 이제 그 낙태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된 내용이에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또 애를 낳았어. 근데 그 애가 만 8세 이하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 자, 이 자를 가지고 있는 자는 이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자녀는요,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입양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사용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허할 수가 있는데요. 언제 불허할 수가 있느냐? 그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가 불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다닌 지 6개월 이상이 된 자에 한해서만 이러한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육아휴직 기간인데요. 1년입니다. 1년. 그리고 2회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자, 과거에는 1회 분할 사용이었는데 이게 2회로 변경이 됐어요. 코로나 시절에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2회 분할 사용. 자, 그리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부를 위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육아휴직자 주인데요. 이 어떠한 경우에도 불리한 처우 안 됩니다. 불리한 처우 금지. 그리고 여러분들 그 근로기법 파트에서 배우셨겠지만 절대적 해고 금지 기간이 있죠. 그래서 그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 플러스 30일, 출산 전후 휴가 기간 플러스 30일, 그리고 남녀고용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우리가 그 해고 금지 기간이 되고 있고요. 자, 다만 회사가 망한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즉시 해고 가능하다. 자, 육아휴직자 복직입니다. 휴직자가 이제 복직을 하는 경우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를 시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근속 기간은요,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는 기간은 모두 다 근속 기간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의 잘못으로 정직을 당한 기간, 근로자주의 가지고 있어요. 다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이거는 노동관계 법령 공통 사항이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 보호인데,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상의 사용기간이나 파견법상의 총 파견기간이 산입하지 않는다. 자, 이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를 좀 못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부연 설명 좀 해드리면, 자, 일단 기간제법 하나만 가지고서 하겠습니다. 자, 기간제법상 우리가 1년입니다. 자, 그러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요, 우리가 기간제법은 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죠. 근로관계 당연 종료. 그냥 무조건 당연 종료입니다. 원칙적으로. 자, 그런데 기간제로 일을 하시던 분이 이때 이제 부득이하게 육아휴직을 합니다. 부득이하게 육아휴직. 자, 근데 이분이 일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일을 잘하시는 분. 자, 근데 육아휴직을 했다 하더라도요, 요 때가 되면 그냥 근로관계가 종료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여기 6개월을 안 했어. 6개월을 안 하니까 요때 6개월을 붙인다는 거예요. 붙인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육아휴직도 근속기간에 포함돼 버리니까 계약기간이 지금 2년 6개월이네? 2년 6개월이니까 무기계약제로 전환되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걸 아니까 사용자는 그냥 무조건 이때 계약을 종료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야, 그냥 이때 6월 이때 붙여서 써.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육아휴직 기간은 그 기간제법상 총 사용기간 2년에 포함시키지 않아 버리면 요 기간 빠져버리니까 2년이 되는 거죠. 무기계약제로 바뀌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5번째,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지원인데요. 자,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에 근로자 생계 비용, 사업주 고용 유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가 있다. 좀 선언적 의미죠. 자, 그리고 실제 이게 집행되는 그 법은 어디다? 집행되는 법은 우리가 각주 24번 보시면
남녀 고평법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고용보험법에 있습니다. 거기다 이거 남녀 고평법이 아니라 고용보험법입니다. 오타네요. 고용보험법. 돈 주는 거는 고용보험법에서 집행됩니다. 넘어가시고. 자, 다음 12페이지. 자, 육아휴직과 관련, 이번에는 이제 육아휴직 말고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입니다. 자, 일단 신청권자는 동일해요. 그래서, 신청권자. 자, 신청권자는 동일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신청을 하고 있고요. 자, 이때 불허사유가 추가가 됩니다. 육아휴직은요, 우리가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자에 대해서만 사용자가 불허할 수가 있는데, 임신기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내용이 두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타를 못 구하는 경우입니다. 대타. 자,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가 신청하는 경우. 자, 그리고 두 번째, 직업 안정기간에 구인 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 인력 채용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대타를 못 구한 경우. 됐죠? 대타를 못 구한 경우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대체 인력 불채용. 자, 그리고 세 번째, 업무 성격상 일을 쪼개가지고 할 수 없는 경우. 이해가 됐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불허할 수가 있다. 자, 기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불허할 수 있답니다. 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인데요. 숫자만 기억하십시오. 자, 일단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입니다.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15시간 미만이 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한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가 발생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15시간 이상이 돼야 되고, 자, 35시간 미만으로 가는 경우는 과거에는 이게 30시간이었습니다. 왜? 아이를 데려다주고 픽업하는데 각각 1시간을 잡았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30분이면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30분, 30분이니까 하루 1시간, 우리가 일주일에 5일 근무하니까 5시간. 그래서 35시간으로 바뀐 겁니다. 자, 다음.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 근로를 요구할 수는 없다. 자, 다만 예외가 있죠. 단축을 먼저 한다고 해놓고 나서 내가 할 만해.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일할게. 이렇게 명시적 청구는 가능합니다. 명시적 청구. 사용자가 이런 거죠. 그래, 너 단축하게 하고 나서 연장 근로 시켜버리면 단축된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축을 했어. 그러면 연장을 하려면 단축을 신청한 자가 자발적으로 명시적 청구입니다. 여러분들 청구와 동의는 완전히 달라요. 아셨죠? 다음 넘어가시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인데요. 자, 우리가 과거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합해서 1년이었는데 지금은 각각 1년입니다. 1년 이내로 한다. 자, 그리고요. 육아휴직 중에 남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붙여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횟수 제한은 없지만 1회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무조건 돼야 됩니다. 1회는 무조건 3개월. 자,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자의 지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제도를 썼다고 해서 불리한 처우하면 안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복직은 동일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난 후 원래 했던 일과 또는 원래 받았던 임금과 동일 수준의 어떤 직무에 복귀를 시킨다. 자, 그리고요. 평균임금 산정 기간인데 평균을 산정할 때 지금 법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육아휴직이라던가 육아의 근로시간 단축을 한 거죠. 그러면 근로자한테 불리하게 처우할 수 있다 없다? 처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가족돌봄 휴직인데요. 자, 과거에는 우리가 2대까지밖에 안 됐습니다. 위아래. 근데 지금 이제 3대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부모가 들어갑니다. 조부모 손자녀가 추가돼요. 과거에는 조부모 손자녀가 없었습니다. 자, 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데 이걸 우리가 가족돌봄 휴직이란다. 자, 그 다음에 슬래시 쳐주시고요. 자, 다만 이때에도 불허 사유가 있습니다. 해당 신청자 말고요. 다른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이때는 불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리고 또 그 신청자 외에 다른 돌볼 수 있는 자가 필요한 경우. 그래서 본인 외에도 조부모 직계 비속이나 손자녀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 나 말고 이 휴직을 신청한 자 말고 다른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야, 굳이 왜 네가 휴직을 해? 너 말고 다른 사람이 돌게 하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넘어가시고요. 자, 사용기간인데요. 최장 90일입니다. 90일.
90일. 그리고 한 번 사용할 때 30일 이상. 그러면 결국에는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겠죠. 자, 다음 가족 또는 휴직자 대우 불리한 처우하지 못합니다. 분리 처우 금지. 자, 그리고 근속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잠깐만, 근속 기간에 포함되는데 그 평균의 산정 기간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자, 다음 가족 돌봄 휴가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요, 가족 돌봄 휴직 제도에서 파생되는 겁니다. 휴직은 한 번 신청할 때 30일인데 너무 길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14페이지 보시면은 가족 돌봄 휴가를 쓰는데 이 휴가는 10일까지입니다. 10일. 그리고 이 10일의 기간은 가족 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일 휴가를 다 썼다. 그럼 이제 남은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몇 일이다? 80일. 자, 그리고요, 코로나 때문에 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돌봄 휴가 제도가 연장이 가능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다 하실 필요 없고 감염병 확산 나와 있잖아요. 그냥 코로나 이러시면 돼요. 코로나. 그래서 아이들이 코로나 걸렸는데 부모님도 어떻게 직장 다닙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장관이 그 고용정책 심의를 거쳐서 이 가족 돌봄 휴가 제도를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럼 엄마 아빠 10일 10일 하면 20일이죠. 근데 요즘에 이혼도 좀 많으니까 한 부모만에 있어. 그럼 10일은 너무 적잖아. 그래서 이때는 한 부모는 15일이다. 그래서 브루타 랩에서 보시면 되고요. 자, 가족 돌봄 휴가자 대우인데요. 역시 불리한 처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근속 기간에 포함시키되 우리가 평균인걸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가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기간제법입니다. 기간제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2차에서 많이 했던 내용이니까 딱히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기간제법은 법이 두 가지죠.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일단 크게 대상으로 도대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두 번째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이걸 보시고요. 자, 그러고 나서 단시간 근로자는 별로 없어. 그럼 어떻게? 바로 기간제로 넘어갑니다. 아이고 이거 잘못했다. 자, 그래서 일단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여기 대해서 살펴보고 얘와 얘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차별은요, 기간제 근로자에 대응되는 게 뭐다? 무기계약직.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에게 비교되는 게 누가 있다? 일반적인 근로자, 통상 근로자 이게 있죠. 그래서 무기계약직이나 통상 근로자에 비해서 차별화하지 말아라 이게 있고요. 자,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 시간이고 이거는 계약 기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우리가 무기계약직 단시간 근로자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계약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제는 계약 기간 만료로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가 되는데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때 그 법률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까지 가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원칙으로 당연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는데 예외적으로서 계약기간을 정한 게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다. 자, 이런 큰 흐름 네 가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페이지 보시면은 먼저 기간제 근로자인데, 자,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이 있는 자 통과. 자, 계약기간 최대 몇 년? 2년. 자, 2년을 초과하면 뭐로 바뀐다? 무기계약직으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이제 빈출이죠.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첫 번째, 사업 완료,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공사 현장. 자, 우리가 아파트 하나 짓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아파트 지으면 사업이 끝나. 그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체결할 수는 없잖아. 이해가 됐죠? 근데 아파트 하나 건설하는데 이게 2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틀리지 않겠죠. 자, 두 번째, 임실력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휴직, 파견 등으로 결혼이 생겼어요. 자, 결혼이 생겼는데 이 사람이 지금 복귀가 예정되어 있어. 그래서 대타를 뽑아야 돼. 이해가 됐죠? 근데 업무상 부상으로 이 사람이 한 3년 동안 지금 병원에 있어요. 2년 초과해서 지금 병원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안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서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자, 그리고 네 번째, 노동법상 고령자는요, 만 55세 이상입니다. 이건 암기해 주세요. 자,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전문가. 전문적 지식, 기술 활용.
그래서 이 전문가는 여러분들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박사급도 들어갑니다. 자, 다만 이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할 때 그때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문직이에요. 언제든지 이직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을 꼭 연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전문가인데 여러분들은 비전문 분야에서 일을 해. 그럼 여러분들은 다른 데 못 가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논외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총 사용기간 2년에 제한되는 거고요. 전문 자격증이라던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서 해당 분야에서 근무할 때는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지 않는다. 뭐 기타 6번 특수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 보장 등을 하는 경우. 자, 그리고 7번 초단시간 근로자도요.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된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무기계약직 근로자 그 전환 의무가 아니라요. 노력 동그라미 노력. 자,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면 땡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고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자, 단시간 근로자 비교 대상자는 누구냐? 통상 근로자인데 그 통상 근로자가 자, 일주 동안은 소정 근로 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일주 동안은 소정 근로 시간에 비해서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이 뭐다? 일일 단위가 아닙니다. 일주 단위입니다. 일주 단위. 자, 그리고 소정 근로 시간이 개념이고요. 총 근로 시간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단시간 근로자 근로 조건인데요. 단시간 근로자 근로 조건은 통상 근로자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한다. 자, 비율 동그라미. 그리고 급여는 시급의 원칙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급여를 지급하는데요. 1급으로 갑니다. 통상 근로자는 제가 8만 원 줍니다. 8만 원. 근데 반근제 근무합니다. 4시간 근무합니다. 얼마 줘야 되죠? 똑같은 일에 4만 원. 그렇죠? 자, 주휴수당을 잡는데 주휴수당을 우리가 8시간을 통사임금을 주는 거죠. 8시간을 통사임금. 근데 이분이 이제 반근제로 4시간씩만 일을 합니다. 그럼 주휴수당 얼마 잡히죠? 4시간은 통사임금이 잡힌다는 거죠. 그게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산정한다. 그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다만 이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4가지가 빠집니다. 자, 우리가 초단시간 근로자는 4주 동안 평균했을 때 일주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를 하고요. 자, 이때는 첫 번째 주휴일 없고요. 연차 휴가 없고요. 퇴직금 없고요. 그리고 기간제법상 총 사용기간 2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번에는 통상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단시간 근로를 신청합니다. 이해가 됐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단시간 근로도 무조건 전환해 줍니까? 아닙니다. 전환 노력입니다. 노력 동그라미. 자, 그리고 통상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때, 자, 이제 어떻게 한다? 단시간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된다? 아닙니다. 역시 이것도 노력입니다. 노력. 자, 다음 넘어가시고요. 차별 처우 금지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2차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일단 기간제법 8조 1항인데요. 이 법조문 안에서 그 징표들이 다 나오는 거죠. 자, 첫 번째,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또는 여기 보시면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이게 있겠죠. 그러면 이때 차별 사유는 뭐다?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반면에 또 그러면 구제 신청은 누가 한다? 기간제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가 신청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비교 대상 근로자인데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의 제한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을 비교 대상 근로자라고요.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를 비교 대상 근로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차별 처우인데 이 차별 처우는 개념 자체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 이 개념이 있어요. 자, 그래서 판례를 조금 더 보시면은 여기서 비교 대상 근로자에서 우리가 동종 유사 근로자를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 어떤 취업 규칙이나 단체법 등의 명시된 업무 내용, 이거는 형식적인 거죠. 업무 내용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기간제 근로자가 수행한 실제 업무를 대상으로 하되 이게 100% 똑같을 필요는 없고요. 주된 업무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라면,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라면 이때는 동종 유사 근로자로 본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함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분한 것인데 이때 함적 이유 개념이 뭐다? 달리 처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달리 처하거나 또는 달리 처할 필요성이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나 정도에 있어서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17페이지 그 차별처와 관련돼서 기간제법도 우리가 의의에서 두 번째 달락 보시면은 기간제법도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동과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그리고 가사 사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녀 고편법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불리한 처우와 관련해 가지고 판단할 때는 각각의 항목별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가로 2번 보시면은 임금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 판단 방법 보시면 원칙은 항목별 판단이다 해서 항목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다만 항목별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항목별 구성 요소가 아예 다르거나 또는 어떤 항목은 유리하고 어떤 항목은 불리한 경우. 자, 이렇게 좀 애매할 때 이때는 어떻게 평가한다? 그 해당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 범주별로 평가한다. 원칙은 항목별인데 예외적으로 범주별로 평가한다. 자, 함적 이유가 없을 것 아까 개념에서 달리 처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나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고요. 자, 다음은 이제 절차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실제 차별시정을 어떻게 신청하느냐?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위원회에 신청을 하고 있고요. 자, 제척기간 빈출이죠. 유일하게 6개월입니다. 유일하게 6개월. 노동법상 제척기간은 다 3개월입니다. 유일하게 기간제법상 그리고 파견법상 차별처우가 이런 차별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이고요. 계속된 차별은 그 계속된 차별의 종료일부터 6개월이라는 것. 자, 넘어가시고 우리가 신청을 할 때는 당연히 내가 어떠한 면에 대해서 누구에 비해서 내가 차별을 받았다. 명시해야겠죠. 구체적 명시한다. 넘어가시고 자, 19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임금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임금 차별은 우리가 매월 임금 직일마다 차별을 받는 거죠. 계속적 차별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차별과 관련해서 업무 담당은 누가 한다? 노동위원회 산하 차별시정위원회가 한다. 차별시정위원회. 자, 입증 책임. 누구? 당연히 사용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넘어가시고요. 자, 조정과 중재가 있는데 우리가 차별이다 아니다 심판을 하기 전에 이제 그 제3자가 양보를 그 권유하는 조정 그리고 제3자가 그 어떤 그 공신력이 있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게 중재 결정입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는 신문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자, 직권 동그라미 쳐볼까요? 직권에 의해서도 조정이 개시가 가능합니다. 자, 조정은 우리가 구속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직권도 가능해요. 근데 그 중재와 관련돼서는요, 직권은 안 됩니다. 중재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 중재는 합의한 경우만 가능해요.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만. 중재 같은 경우는 구속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시정명령과 확정인데요. 자, 이유가 있다. 차별이 지금 있다. 그러면 시정명령을 합니다. 자, 차별이 아니다. 이러면 기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명령도 포함이 된다. 자, 제도 개선 명령 포함.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제도 개선 명령 포함. 자, 그리고 우리가 임금 차별과 관련돼서는 이제 적자나 배상 등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악의적이다. 얘는 좀 혼나야 된다. 그러면 징벌적 배상 제도가 있습니다. 자, 징벌적 배상 제도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3배 동그라미. 징벌적 배상 제도 3배 동그라미. 자, 그리고 이런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이행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처분이 됩니다. 과태료 동그라미. 자,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행명령, 시정명령 이행사항 제출 요구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이 차별은요, 측면이 주관적인 권리구제 측면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A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 비정규직의 갑과 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갑은 소신 있게 자기 차별 시정, 구제 시정을 합니다. 그래서 구제 명령에 따라서 받았어요. 자, 근데 을은 소심해가지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이 구제 신청은 우리가 주관적인 권리 보호 측면도 있지만 이 기간제 근로자가 단지 간만 있는 게 아니라 을도 있고요. 또 이 옆 동네 비회사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차별과 관련돼서는 객관적인 법 질서를 회복시키고 이를 유지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도 감독이 들어간다는 거죠. 지도 감독. 이 지도 감독은 누가 한다? 사전적인 지도 감독은 행정기관이 합니다. 행정기관이.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 시정을 차별처우를 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가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인자 사업장 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해당 시정명령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말고 그냥 조용히 눈치만 보고 있는 다른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만일에 차별적 처우가 있다 그러면 야 너 저기 간 말고 우리도 똑같이 지금 차별하고 있잖아. 여기에 대해서 시정 좀 해. 이렇게 시정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시정을 요구하는 거죠. 자, 시정을 요구하는데 안 듣지. 이 좀 하세요. 아, 싫은데? 안 들어. 그럼 어떡해? 노동위원회에 야, 내가 A 사업장 보니까 이거 똑같은 사람이 있어서 시정 요구했는데 안 듣네? 그러니까 너네들이 시정명령 내려. 이렇게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 시정 차별처우 내용을 구체로 명시해서 통보를 한다. 그럼 노동위원회가 그 신고를 받아가지고 차별 시정 명령을 이제 내리겠죠. 이해가 되셨죠? 통과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와 관련돼서 보시면 자, 원칙은 당연퇴직입니다. 해고 예고도 필요 없어요. 해고 예고는 언제 한다? 해고할 때 예고하는 거죠. 근데 계약기간 만료는 얘는 당연 소멸 사유예요. 당연 퇴직 사유. 그러니까 당연히 퇴직하는데 이제 예외가 있죠. 예외. 그 예외 첫 번째가 뭐냐? 계약기간을 형식에 불과한 경우. 계약기간을 정했는데 이게 단지 형식에 불과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형식에 불과하니까 이거는 계약기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계약기간이 없는 거니까 만일에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얘는 지금 무기계약직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정당한 이유. 만일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그럼 얘는 계약기간 없는 거예요. 그냥 무기계약직을 그냥 유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계약기간에 있는 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기간제 근로자인데 야, 내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가 될 건데 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한 번 더 계약이 된대. 내가 이 요건을 갖췄네? 그럼 내가 한 번 더 계약이 갱신되겠지? 갱신 기대권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A자와 B자는 얘는 틀려요. 그래서 얘는 지금 기간제 근로자고 얘는 무기계약직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이때 갱신 거절을 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보는 거고요. 자, 만일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 그러면 얘는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지 종전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한 번 더 갱신이 되는 거고 그 결과 2년을 초과했다. 2년을 초과하면 이 경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될 뿐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사실 몰라도 됩니다. 지금 이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은요. 계약기간이 처음부터 2년인 경우입니다. 네, 판례에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얘랑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적 이유 없이 그거를 거절하면은 이때는 이제 부당 해고가 되고요. 처음부터 2년을 충족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20페이지 보시면은 계약기간 만료 관련해서 자, 원칙 두 번째 줄 당연 종료. 자, 그리고 이 경우에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 예고라던가 또는 해고 서면 통지 이런 것들 다 적용 안 됩니다. 얘는 해고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예외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자, 형식에 불과한 경우는 어떻게 된다? 예의신문은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이니까 우리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종전 후 근로관계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이 유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인데 자,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만일에 이를 함정 이유 없이 거부한다라면 이거는 부당해고가 된다. 넘어가시고. 자, 기간제법에 따른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인데요. 자, 지금은 판례가 변경이 되어서 기간제법 이후에도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고 있고, 그리고 총 사용 기간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정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인데, 자, 우리가 고령자의 경우에도요, 갱신 기대권 인정된다. 그냥 그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고령자의 경우, 만 55세의 경우에도 갱신 기대권 인정. 자, 입증 책임입니다. 누가 진다? 사용자가 진다. 자, 그 다음에 부당해고 구제 이익인데요. 이거는 좀 최신 판례 하나가 있으니까 비교를 해야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후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었을 때 각하 결정을 하느냐 아니면 구제 절차를 진행하느냐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2차 과정에서 구제이익이 과거에는 원직복직만 인정이 되었으나 지금은 금전보상도 인정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후 계약기간 자체가 만료가 되어서 원직복직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를 하더라도요, 금전보상에 관련된 구제이익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구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최신 판례 보시면 방가로 2번 부당해고 구제 신청 당시에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다 종료가 되었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지금 구제 신청을 하기 전에 계약기간의 만료가 이미 다 되어버렸거나 또는 처음부터 그 정년에 이미 다 도달해 버립니다. 자, 이런 자들까지 보호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자, 최신 판례 내용이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다음 6번째. 부당해고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제한 기간 포함 여부인데요. 자, 2년은 사용 제한 기간에 포함된다 해서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이제 이런 거죠. 자, 1년입니다. 1년. 자, 이런 상태에서 요때 이제 이게 6개월이고요. 6개월. 이때 이제 해고를 당합니다. 해고를 당하고요. 한 1년 동안 싸워가지고 이때 구제 명령이 떨어집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요 기간은 뭐다? 부당해고 기간이죠. 해고 기간이고요. 자, 부당해고 효과는 부당해고시로 소급해서 근로자재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근로관계가 몇 년? 2년 6개월이 되는 거고요. 자, 2년 6개월이 되니까 이 경우에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 기간의 점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당 사업장의 무기계약직에 적용되고 있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취업규칙 동그라미 치시고요. 취업규칙. 자, 그리고 이 취업규칙과 다르게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그 근로계약 효력이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취업규칙에 반하는 하위법인 근로계약 효력 자체는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넘어가시고요. 자, 8번. 최신 판례인데 종전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새로운 용역업체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고용승계를 거부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자, 그 정도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용역업체에서 업체들이 바뀌어도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 남아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업체로 바뀐다 하더라도 또 다른 업체가 나의 고용을 승계해서 계속해서 일을 시킬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용 승계를 거부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통과. 자, 다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인데 함정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갖는 자에 대해서 그 갱신을 거절하면은 이때는 부당해고가 되고요. 자, 효과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교시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2교시 때는 파견법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